이거 얘기는 카메라 끄고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앞으로 하락장 길어야 3, 4년이라고 보거든. 그거보다 더 짧을지도 몰라. 뭐 누가 뭐 청약이 됐다, 뭐 여기 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 쟤나 나나 별거 없거든. 내가 뭘 모르고 있나? 나도 1년, 2년 뒤를 내다보고 뭔가를 해야겠구나. 부동산이 아예 멈췄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고.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뭘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락장 속에서의 거래 절벽 상황? 왜냐면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거 보고 나도 좀 황당했어. 그때 내가 밤에 일하다가 아파트 시세 보고 있었나 그랬거든. 컴퓨터 끌려고 하는데 여기 속보가 뜨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이슈 자체에 집중을 하다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거기서 미치는 영향들을 보기 시작하잖아. 일단 주식시장 박살났고 환율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안 그래도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 수출액 줄어들고 우리나라 기업들 거기에다 이제 이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두려워지니까 집을 산다는 결정은 굉장히 커다란 결정이잖아. 일반적인 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택거리를 몇 번이나 하겠어. 근데 그거 그 평생 두세 번 하는 거를 이런 시기에 어떤 용자가 턱턱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 떨어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지. 당연한 거야. 거래량 한번 볼까? 이게 24년 거래량이에요? 네. 7월에 9천 건이었네요. 8월에 3천 건 줄고요. 또 3천 건이 줄죠.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잠깐 반등해요. 10월에. 그래서 다시 3천 건 밑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17일 지났는데 238건이에요. 보름이 지나가는데 200건대예요? 12월 거래량은 1월 말이 돼야지 완결이 돼. 그러면 4분의 1이 지난 거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거에 4배 하면은 잘못하면 1000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역대급이지. 그 상황에서 하락거래되는 지역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락거래 많아. 왜냐면 되게 놀라운 게 이게 집값 1, 2천만 원 깎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게 일반적일 때는 집값 1000만 원, 2천만 원 깎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지금 전화가 오잖아. 이거 실제로 내가 오늘만 나한테 전화 하나 오고 다른 분한테 들은 것만 해도 그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4천만 원, 5천만 원 깎아준다고. 그냥 빨리 팔겠다 이거지. 지금 아무도 집 안 사네? 아 나도 사지 말아야겠다. 내지는 아, 진짜 뭘 모르겠다 정도로만 지금 기결이 가는데 여기서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나요? 월세가 엄청 올라요. 그리고 솔직히 전세도 지금 전세 오른 지 2년 됐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진짜 본격적인 시작은 아직 안 한 것 같아. 전세는 틀에 짜여져 있는 시장이어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앞날을. 근데 전세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좀 상황을 스케일을 좀 크게 놓고 보면 최근 2년 동안 매매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전세는 줄기차게 올라가기만 했어요.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지방은 전세가 떨어진 지역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지방에서도 전세 떨어지던 지역들이 전세가 멈추기 시작을 했고요. 하락이 멈추기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바닥이 이렇게 다져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서울은 그냥 계속 올랐어요, 2년 동안. 그러다가 올 하반기 되면서 특히 대출 규제 나오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뭐 영향이 있다 없다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요. 둔촌주공 같은 매머드급 단지들 12,000세대짜리 입주를 하니까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집이 12,000개가 생긴 거잖아. 그럼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전세가 조금 뜸했어. 잘 안 나갔거든. 근데 진짜 한 2주 사이에 다 나갔어. 왜 그러겠어요? 왜 매매는 저렇게 거래량이 주는데 임대는 왜 갑자기 2주 사이에 그렇게 다 나갈까요? 분위기는 똑같은데. 뭔가 지금 뭘 결정하기가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수요라는 거는 아파트 매매 시장 분위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오르고 있든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든 전세 만기 날짜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월세 만기 날짜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만기 때가 되면 뭘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그 만기 시점의 분위기예요. 제 경험상. 왜냐면 내가 그동안 나를 거쳐간 임차인이 수백 명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전세 선택을 다시 한다는 거지. 전세가 2년, 3년을 봤을 때 올라갈 거거든? 근데 그게 올라가는 게 줄기차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세 시장도 올라가다가 잠깐 숨고랐다가 올라가다가 숨고랐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 숨고르는 시기에 뭐 어떤 몇몇 이유가 있어. 계절적 비수기의 이유도 있고 사람들이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가 잠깐 안 나갔었는데 그때는 매매로 달려드니까 전세 안 나갔던 경우도 있고 입주가 많아서 전세 안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 근데 그래도 그 숨고르게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데 근데 최근 2주 사이에 엄청 전세 다 나가더라고. 지금 매매는 거래 절벽, 전월세는 계속 상승세. 내년도 좀 이런 비슷한 상황일
있을까요? 일단 전세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어쨌든 매매 시장의 분위기가 영향을 많이 주는데 지금 당장 매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당장 막 다음 달에 막 갑자기 막 불기둥 치솟고 이러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치적 상황도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럼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지금 1월, 2월에 전세 만기이신 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냐 이거예요. 어지간한 용기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집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은 어쨌든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 전월세 연장을 하거나 다른 곳에 전월세를 구하는 전월세 수요가 되겠죠. 몰리겠죠 또. 그러면은 전월세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거 알아요? 우리가 아파트 얘기만 하잖아. 난 아파트 시장 말고 비아파트 시장도 보거든. 근데 지금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 비중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최대야. 거의 70%가 넘어. 임대계약 100건 중에 70건 이상의 월세라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데. 왜 그럴까요? 전세 사기가 이 어마어마한 나비효과를 불러온 거지. 전세 사기로 인해서 깡통 전세 이런 이슈가 2, 3년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신규 빌라 공급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게 돈이 안 되고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는 상품이 돼버리니까 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 절벽이 이미 왔어요, 빌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빌라나 오피스텔, 비아파트 주택 유형의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 수요들이 전세가 아니고 월세만 원해. 그러니까 임대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주는 거예요. 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월세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월세가 전세보다 밑에서 받쳐주는 임대 유형이거든. 근데 얘 가격이 올라. 그럼 봐봐요. 아파트는 전세가 좋아요? 월세가 좋아요? 전세가 좋죠.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잖아요. 왜냐면 매매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전세가까지 떨어지기 힘드니까. 뭐 매매 10억에 전세 5억, 6억 이런데 뭐 깡통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유리한 거예요, 여전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임대 시장이 아파트 전세, 비아파트 전세, 아파트 월세, 비아파트 월세 이렇게 해서 4개의 선택지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비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월세가 막 올라. 자, 봐봐요. 같은 동네에 빌라 월세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 월세가 빌라 월세보다 쌀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 글로 가지 않을까요? 누가 더 비싼 돈 주고 빌라 살려고 그래요? 맞아요. 아파트 살려고 하지. 그럼 아파트 월세도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세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전월세는 지금 구조적으로 어떻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때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하게. 가격이 잘 깎여. 내 주변에서 한 4, 5천 정도 가격이 내려간 것만 한 3개 들었어. 이왕이면 지금같이 남들이 공포에 젖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집사면 안 된다고 할 때 이럴 때가 이제 물건을 골라볼 수 있는 시기거든. 시장은 되게 변덕이 심한 사람 같은 존재야. 어떤 때는 웃고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소리 지르고. 올 여름만 해도 봐봐. 6개월 전만 해도 누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반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때 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고. 올해 작년 12월 봐봐.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집 사겠다고 달려들 줄 알았어.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야. 그냥 내가 아까 좀 전에 올제님한테 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알까 내가 일단 내가 평상시에 다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평상시에 다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게 업이니까 서로 주고받고 얘기 들으면서 너도 전화 왔어? 나도 전화 왔어? 나도 전화 왔어. 오늘 아침에 4천 빼주겠다고. 내가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해볼만한데 너무 비싸네요 그랬거든 그냥. 근데 그거를 사장님이 기억하고 있다 전화 온 거야. 이거 요즘이 아니고 이런 시기가 되면 원래 그래.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럴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매매를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하는 거지. 경험이 없잖아 올제님도. 올제님한테 갑자기 전화하고 4천만 원 빼준다고 하면 너 덜컥 살 수 있겠니? 더 떨어질 것 같잖아.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내 얘기가 되면은 원래 어려운 거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고 나 같은 사람들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완전히 스탑이지. 일단 올제님 얘기대로 말을 안 해. 점심때 직장인들 많은데 가서 밥 먹을 때가 있거든. 내 일부러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시는 게 들리잖아. 근데 요즘에 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다 정치 얘기 아니고 코인 얘기만 해. 그때그때 이슈 사항에 따라 달라. 작년 여름에는 다 집 얘기했어. 햄버거 먹으라고 햄버거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집값 겁나 오르네 막 이러고 있고. 이럴 때 오히려 부동산을 좀 봐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니?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렇지. 사실 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같은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한 번쯤 다른 생각. 과연 내가 집을 사는 건 이후에 내가 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사고 나서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살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든 어찌됐건 간에 그 집이 시간을 두고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 그런 걸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좀 더 길게
길게 보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이 상황을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앞으로 하락장 길어야 3, 4년이라고 보거든. 길어야 그거보다 더 짧을지도 몰라. 근데 솔직히 이거 편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일단 그냥 얘기할게. 그러니까 과거에 길게 하락장 갔을 때 6년 정도 갔거든. 지금 3년 됐잖아요. 21년 9월부터 떨어졌어요. 저는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게 22년 12월 영상이었거든. 근데 이때 강남부터 노원구까지 거의 모든 아파트가 25에서 30% 정도 가격이 빠졌어요. 21년 9월부터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1년 3개월 만에 4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가격이. 근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직 멀었다였어요. 그 근거가 이전 하락장이 6년 갔다였어요. 근데 지금 1년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4년 남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말을 했던 거야. 왜냐하면 가격의 하락폭 자체는 6년 동안 빠진 것만큼 그거 이상으로 빠졌었으니까. 이전 하락장에서. 이전 하락장은 완만하게 오랫동안 떨어졌고요. 이번 하락장은 짧은 시간 동안 엄청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오르더라고. 그러면서 올해 24년 7월 정도에는 좀 과하다 싶은 거야, 내가 보기에. 특히 특정 단지들 위주로, 선호 단지들 위주로. 제 10년 경험상 정부에서 누르는 게 나오면 반드시 숨고르기 혹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걸 놓친 분들, 내가 놓쳤다고 생각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그때 안 놓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한 거지, 그때.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는 시기니까 조정이 나와요. 뭐 안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그분들은 전화해보거나 부동산 안 가보신 분들이고 실제로 가보거나 전화해보면 물건 다 있어요.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조정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시험이라고 예를 들면은 지금 남들은 시험 날짜를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거잖아. 미리 준비를 해야지. 제가 모은 돈이 딱 1억이 있는데요. 그 돈이 지금 전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연장을 앞두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내 집 마련 하고 싶긴 한데 저도 뭔가 확실해지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1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사도 괜찮죠. 조금 조심스럽고 이거 얘기는 카메라 끄고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 3억은 대출 받을 수 있거든. 1억에 50이거든, 대출이. 1억 받으면 50 상환해야 돼. 1억 갖고는 수도권에 전세 막 1억 갖고 서울 수도권에 집 살 수 있다니까요? 3억이 안 되잖아요. 나이는 여기가 수도권 쪽이죠. 네. 이거 뭐 진짜 올제 지금 당장 살 수 있겠다. 2억 5천이네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게 4억까지 갔던 거네요. 지금 이 가격이네요. 2억 5천. 1억 5천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내가 얼마 전 구해줘얼부 콘텐츠에서 내가 그 얘기 했는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예전역에 내가 무주택 상태에서 한 번에 진입하는 것보다 이미 디딤돌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밟고 올라가는 시장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올제님이 1억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엔 진짜 괜찮은 아파트죠. 980세대짜리인데 이거 두 개가 붙어 있었고 이것만 한 2,000세대고 다 아파트예요, 여기. 나이님, 저는 제가 이런 수도권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거든요. 살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근데 당연히 나도 그랬어, 나도.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누가 얘기해주고 그걸 거쳐 마련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난 솔직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그래서 이 일 하는 거기도 해. 아니, 거쳐 마련하는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게 말이 되냐? 진짜 황당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거야. 이거 고등학교 이런 데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 올제님 지금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지. 봐봐요, 이거 2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대출 받아요. 그럼 1억에 50이라고 했잖아요, 상환이. 그럼 75만 원 내고 사는 거예요. 전세 대출 받았죠. 얼마 내요, 이자? 제가 50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러면 25만 원 더 보태면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너나이님 여기서 저희 회사 올 수 있어요? 여기 무슨 저기 시골이라서 저희 회사 올 때 막 너나이님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2시간씩 걸리면서? 강남 직장인이라고 쳤을 때 가능할까요? 54분 걸리네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진짜. 그러니까 이거 사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점점 갈아타야지. 더 좋은 경기도로 가고 여건 되면 더 좋은 서울 오고 그러면서 재산이 불어나는 거야. 부동산 솔직히 돈 많이 들고 빠르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다 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돈 많고요, 똑똑하고 재빠르고 그러면 잘할 수 있죠. 근데 돈이 적거나 안 똑똑하거나 재빠르지 않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맞게 하면 돼요.
적어도 수도권에서 뭐 양질의 일자리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값은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 뒤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뭐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는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올제님이 좀 전에 내가 얘기한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샀다고 쳐요. 1억에 1억 5천 대출을 받아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고점을 이제 넘어가요. 4억까지 갔다고 쳐요. 4억 넘겠지만 그냥 4억까지 갔다고 쳐. 이전 고점까지. 그럼 올제님은 본인 돈 1억 드리고 대출 1억 5천을 받았는데 얼마짜리 집이 생긴 거예요? 4억짜리. 자, 근데 이 사이에 올제님이 이 대출을 한 5천만 원을 갚았다고 쳐요. 그러면 대출이 1억이 남죠? 자, 그럼 4억짜리 집에서 대출이 얼마가 남았어요? 1억 남았죠? 네. 그럼 나머지 올제님 재산이 얼마예요? 올제님 재산 3억 됐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올제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려고 만나는 남자분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5천 정도 모았어요. 둘이 합치면 재산이 얼마죠? 4억 5천. 벌이는 어떻게 됐어요, 둘이? 지금 올제님이 300인데 대출 가는데 한 3, 4년 걸렸다 칩시다. 3, 4년이 지났다고 쳐요. 그 올제님 월급이 예를 들어서 4%씩 오른다고 치면 대충 한 35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한 350만 원 번다고 쳐요. 그럼 둘이 재산이 4억 5천에 월급이 7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장밋빛 미래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흔한 일이에요, 이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공감되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진짜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이 상태에서 올제님이 또 우리 서울에 내 집 마련하자. 700인데 우리 둘이서 250이면 충분히 살 것 같아, 한 달에. 저축을 45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300만 원만큼 대출을 받자. 그럼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억이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50이요, 50. 300만 원이면 한술적으로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6억? 그러면 올제님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억짜리 집 샀어요. 또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막 중간에 하락장도 오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 계속. 10억짜리 서울 아파트가 나중에 이제 또 15억이 돼요. 근데 그동안 또 대출 이 6억 중에 또 한 2, 3억 갚았겠죠. 그럼 또 불었죠. 그리고 두 분 또 일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월급이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는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현실적인 거니까. 그런 흐름을.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데 방법을 모르게 방향을 모르겠는 거지. 그분들이 그냥 무작정 모으고만 있는데 이게 맞나요? 막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걸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는 거야. 읽어나가는 거. 밭이라고 하면 그 밭을 하나하나 갈아서 내 밭을 넓혀가는 거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솔직히 올제님이 이런 아파트인지 몰랐지. 전혀요. 그러니까 둘 다 돼야 되는 거야. 돈 모으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또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또 돈을 너무 모으고 대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이면은 열심히 아끼면서 살았는데 왜 이럴까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요, 사람들은.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되게 정해져 있어, 유형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의식 없이 그냥 펑펑 쓰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꼭 참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큰 나머지 뭔가를 하지 않고 계속 돈만 움켜쥐고 있어.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대출 때문에 힘들어지셨다거나 이런 거야. 재테크나 돈에 대해서는 일반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이랑 교육체계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 너 그런 생각 안 해봤니?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다. 쟤는 왜 강남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이 산동네에서 태어났을까? 서울 산동네에서. 난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옛날에. 그 이유밖에 없는데 쟤랑 나는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 내가 얼마나 심했는 줄 알아요? 난 옛날에 교통카드도 못 썼어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싫었던 거야. 그 교통카드가 내가 대학 때 나왔나 그랬어. 그전에는 현금 내고 탔었어. 내가 2000년 00학번이거든. 00학번이요? 뭐 어때? 이게 사실인데. 토큰도 쓰고 그랬어, 나 10대 때. 그리고 막 이렇게 종이로 된 거 이런 거 버스에 넣고 탑승권 이런 거 따로 사가지고 몇십 장씩 사가지고 한 장씩 뜯어내고. 그러다 교통카드 같은 게 생기고 이명박 대통령 때 서울시 환승버스 체계가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카드를 대면은 버스를 2번 타도 한 번 타면 요금으로 타는 게 처음 생긴 거야. 근데 그게 나는 그걸 받아들인 게 불편한 거야, 오히려. 그래서 진짜 바보 멍청이같이 1000원짜리를 2번 내고 타고 그랬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가장 큰 계기였어요? 집이 첫 계기였어. 내가 처음에 집 구할 때 14년. 진짜 너무 황당했어.
그때 나 불인이잖아. 2013년 이럴 때. 그때 바닥이었는데 바닥인지 모르는 거지. 오히려 그때 그래 내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마음을 안다니까. 그때 내가 맨날 뭐라고 했었는 줄 알아? 집값 더 떨어질 거라고 했었어. 왜냐면은 내가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세상에나 웬걸 충분히 살 수 있었어. 지금 올제님 난 느꼈던 거지. 내가 처음 전세 들어간 집이 내 2억에 들어갔거든. 근데 이 아파트 그때 매매 얼마였는지 아니? 2억 4천인가 그랬어. 근데 심지어 이때 나 전세 대출도 안 썼어. 생돈 2억을 박은 거야. 이 집 지금 거의 10억이거든. 난 몰랐어. 그리고 이때 오히려 막 현타가 왔다니까. 현타 와가지고 집에 올라갈 때 언덕배기 그 아파트 벤치 앞에 앉아있고 이랬다니까. 30분씩. 솔직히 까놓고 나는 대기업 다녔잖아. 근데 내가 직장 생활을 9년을 하고 모은 돈 가지고 이렇게 낡아빠진 복도식 남의 집이 다 보여. 문 열고 나오잖아. 그럼 저쪽이 다 보여. 거기 집 얻으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이게 말이 되나? 돈 허투루 쓰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현타가 오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야 내가 막. 이거 도대체 나 같은 사람도 이런데 이거 일반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어느 순간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왜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지? 근데 심지어 또 내가 생각한 거랑 난 다른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그 집에서 진짜 지지고 볶고 살 때 주차 때문에 시비 붙고 그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예민해져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 눈앞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누가 뭐 청약이 됐다 뭐 여기 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 회사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가 쟤나 나나 별거 없거든. 내가 뭘 모르고 있나? 걔한테 물어보면 아 나 옛날부터 이거 좀 준비하고 했었어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 학교에서 다 같이 놀았는데 시험 딱 봤어. 나 50점 맞았다? 분명히 얘 나하고 밤새도록 막 게임하고 놀았는데 시험 봤는데 얘 막 98점인 거야. 그 느낌이었어 나. 그거 봤을 때 그 벙찌는 느낌 있지. 그게 집에서 딱 온 거야 내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때마다 아 나도 내 거는 내가 잘 챙겨서 준비를 해야겠구나. 나도 1년 2년 뒤를 내다보고 뭔가를 해야겠구나. 이런 걸 내가 배운 거지. 그럼 나이님은 문제가 있구나를 느낀 다음에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알아봤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책 같은 거 본 거야 처음에. 그때 유튜브가 없었잖아. 책도 없었어. 부동산 책도 무슨 막 어디 무슨 교수님이 쓴 거 막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 부동산 공법 막 이런 거랑 있고 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데 나는 내 집 마련 재테크 이런 책이 필요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블로그 이런 거였거든.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고 가뭄에 콩나듯 있었어. 부동산 블로거 이런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아까 말한 그 올바른 방향이라는 걸 내가 이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서울집 못 사는데 의미 없지 않나요가 아니고 난 지금 내 상황에서 가격이 이전보다 저렴해졌다는 이 절대적 호재 그리고 이미 지금 또 심지어 가격이 추가로 더 조정이 가능한 분위기잖아.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집 마련 하려고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기고 당장 마음에 드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1억 가지고 내 집 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집 진짜 좋은 거 맞나? 이런 생각 들겠지. 울제님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방향을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이해가 되거든.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우리 회사에 로티님 있잖아. 로티님이 우리 회사 와서 내 집 마련 했잖아 얼마 전에. 로티님이 옛날 그 전에 내 집 마련 같은 거 했는데 그 썩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거야. 위험한 지역에 집을 샀던 거야. 이제 거기서 어렵게 빠져나왔는데 두 번째 살려니까 이제 무섭지. 첫 번째가 그렇게 성공적인 경험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우리 직원인데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를 들었더라고. 내 강의를 듣고 나서 내 집 마련했다? 내가 아파트 다 아니까 얼마에 샀냐 물어봤더니 얼마에 샀대. 잘 샀어. 그리고 대출도 적정하게 썼어. 무리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정말 그 대출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활용한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입주한대. 네, 요즘 입주 기다리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하니까 거기에는 애들이 너무 많고 놀이터 가면 우리 또래인 부모들도 너무 많고 거기서 우리 아이 키우고 나중에 학교도 그 아파트가 초품한데 거기서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된 상황이 자기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야.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대. 진짜 진심으로 그런 거야. 우리 수강생분들이 나한테 얘기해서 기분이 좋은데 우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로티님 아직 끝이 아니야. 그랬어. 아직 학교 가려면 8년, 7년 남았지? 그러면 아직 끝이 아니야. 서울에서 보내.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로티님이 될 것 같다 그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바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나이님도 사실 시행착오가 많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도 못하게 많았지. 나 집안 기둥뿌리 뽑히는 줄 알았어 진짜. 난 처음에 투자했을 때 또 집값 떨어졌어가지고. 근데 내가 2015년부터 투자했잖아. 근데 그때 바닥이었거든. 근데 그거는 돌아보니까 바닥인 거야.
바닥일 때는 어떠겠어? 앞이 안 보이는 바닥일 때는 겁나 무섭다니까? 그냥 엄청 무서워.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가끔 댓글 보다 보면은 정말 너무 야속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 모를까? 지금이야. 그때는 너면 좋았지. 지금이면 뭐 그때 완전 바닥이고 완전 진짜 나라고 하고 땡큐인 거지. 근데 반대로 그때 그거 계속 빠져가지고 바닥인 거잖아. 그 마음이 어떠겠냐고 그때. 그리고 심지어 나 집 사고 떨어졌어 초반에.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1억이 오르네 막 이런 게 우스운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때 어땠냐면은 집 사고 2년 뒤 재계약 때 한 2천만 원 올랐다? 내가 투자한 거가 2천만 원 올랐다고 내가 막 기도하고 막 이랬어.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막 그런 시행착오 많았지. 이거 되네? 부동산 하길 잘했다 싶었던 그런 순간도 있나요? 일단 두 가지가 있거든. 네. 하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놀러 갈 때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거.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을 거예요. 좋아하시지. 왜냐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때 유럽 갈 때였거든 작년에. 그때 좋았고 그럴 때 좋았어.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있지.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촬영이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갔던 방식, 올바른 방향,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세세한 방법들, 그게 막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내가 사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거를 얘기해서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때, 내가 옛날에 되게 좀 답답했었어. 진짜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모르겠는 거. 되게 그러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이? 올제님 1억 모으는데 얼마 걸렸니? 6년, 7년. 진짜 지겹잖아. 근데 그만큼 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절하니까 그 6, 7년을 버티면서 그걸 모은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열나 짜증나는 거야, 내가. 특히 결혼할 때 물어봐도 다 모른대. 엄마 아버지 물어봤더니 다 전세하래. 위험하다고.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대. 죽겠더라고. 진짜 막 짜증나더라고. 왜냐면 그래도 내가 가정을 꾸리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 사람 마음이. 방법만 알면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그게 내가 되게 답답했다고, 내가 엄청. 근데 그거를 내가 어찌됐건 간에 나는 솔직히 내가 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운이 좋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운이 사라질 것 같은 공포심이 좀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거 하면서 내가 진짜 많은 걸 배웠지. 돈이라는 게 10억 번다는 얘기는 10억어치만큼 고생했다는 얘기거든. 그 고생하는 과정 중에 깨닫는 게 있어.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알리는 게 진짜 나한테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이거 하길 잘했다는 그 순간들인 거야. 이제 사람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줄이고 싶어. 근데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은 줄이고 싶지 않아. 뭐 그냥 막 찍어 신행세를 해. 내가 여러분 저 믿으시고요, 여기 하면은 내년 봄부터 올라갑니다, 그런 거는 안 할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거는 사기야, 사기. 내가 보기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말고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내 경험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거를, 용기와 결단과 방법들,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주고 싶어. 준비라는 것도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 경험이 있고 내가 했던 내 집 마련이 100% 만족스러워. 그런 분들은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 내가 하고 있는 내 집 마련 기초방 이런 거 강의 안 들어도 돼. 왜 들어? 자기가 잘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같은 시기가 기회일 수 있으니 이전에 했던 내 집 마련의 성공 경험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번도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이전에 했던 내 집 마련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혹은 심지어 불안하게까지 해, 그런 분들 많아.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정말 이제부터는 아무데나 집을 사면 그 집이 빵원이 될 수도 있어. 정말 많아. 이미 그런 단지 많아.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근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단지 사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 잘 몰라 뭘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피해야겠죠? 잘하려고 하기 전에 위험한 걸 먼저 피해야 하는 거야. 그걸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떤 집을 사는 게 거주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이게 돈이 될까, 더 많이. 지금 3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근데 3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매매가가 10억이 넘어갈 아파트가 있고 10억이 안 될 아파트들도 있어.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판별이 가능한 거지.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당연히 알아야죠. 그거 돈 내고 강의 듣는데 그런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조회조월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나인인 덕분에 집 샀어요 하는 그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감사하더라고. 나인인 덕분에 영끌하지 않고 와이프와 함께할 서울 내 집 마련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광명에 신혼집 샀습니다. 뭐 해운대에 내 집 마련했습니다. 마용성에서 강남으로 옮겨 탔습니다. 막 이런 거가 너무 감사했지. 여기 반포에 내 집 마련하신 분이 부동산 강사님 1등 저한테는 노나이님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 행복하지. 이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거 자체를 하신 것도 너무 좋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겠다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그럴 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쁘지. 그리고 요즘에 되게 웃긴 게 나 길에 다니면은 나한테 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 많다. 나인도 같이 인사하세요? 그거 당연하죠. 나인이 엄청 수줍음 많이 타시잖아요. 되게 약간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하긴 하는데 반드시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더 그렇게 즐겁게 인사해 주시는 것 같아. 다양한 분들이 또 후기를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게 예비 신혼부부분이 1호기 서울 아파트 마련했다. 내 집 마련 하셨나 보네. 이분 잘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분이 내린 결론은 이런 시장에서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행동해야겠다. 라는 결론을 또 얻으셨다고. 그렇죠. 뭐 백날 뭐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30대에 내 집 마련했다. 이사 갑니다. 라고 이제 네. 잘했네. 대단합니다. 이분은 강의 내용을 그대로 진짜 열심히 하셨네. 이 강의 내용 그대로 하시니까 내 집 마련이 나오지. 아파트가 나와요. 제가 과제를 드리는데 그거 한 거대로 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뿅 나와요. 과제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갖고 와. 숙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수강생분들한테서 상냥하게 멱살 잡고 끌고 와주는 상냥하기만 하면 안 오니까. 끌고 오긴 끌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해야 되니까. 1.5평에서 10년간 갇혀있던 사람이 27평 아파트 내 집 마련한. 내 집 마련 3주 듣고 서울에 바로 집 샀다고 하는 분이. 23년에 샀네. 아유 잘했다 진짜. 근데 이게 3주 만에 가능한가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으면 가능하죠. 가능하게끔 해야지 되는 거지. 이분도 정말 불인이었다고 이제 밑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불인이에요. 오시는 분들 다 대부분 90% 이상이 다 불인이에요. 부동산도 거의 가본 적 없고 계약은 뭐 더더욱 거의 해본 적 없고. 그런 것도 다 알려주세요.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 특히 오르는 아파트들의 그런 특징들. 그런 건 알려주죠. 그런 거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헤매냐면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기서 뭐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저기서 저게 중요하다고 한 것 같다고 하면 저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걸 일단 격까지 다 쳐내고 중요한 내용을 압축을 하지. 이게 뭐 그냥 1,000원, 2,000원짜리도 아닌데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어요.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 대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숙제를 끝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잽싸죠. 근데 나는 정말로 그냥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지. 하고 싶은데 모르겠거나 불안한 사람들이야. 저 정말 하고 싶거든요, 너나이님. 이번에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진짜 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하고 같이 공부해보세요. 저 믿고 강의 들어보세요. 저 같이 강의 듣고 결과 낸 사람들 보시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이 얘기는 하고 싶어. 억지로 내가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싶진 않아.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필요를 느끼게 됐을 때 나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지. 내가 그분들한테 막 억지로 지금 해야 된다고 하고 싶진 않아. 그렇게 하면 결과도 안 나와. 난 나하고 같이 하실 거면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여기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집 마련 숙제 끝내시는 거 그걸 도와드리고 싶다. 정말. 정말로 필요를 느끼고 있는 분들, 내가 이번에 이거를 잘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거는 내가 굳이 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야. 유튜브에서도 사실 또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유튜브랑 강의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유튜브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혹은 재미로 보는 사람 이런 분들도 보고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 정도예요. 혹은 아예 내가 경험이 되게 많아. 조회수가 예를 들어 10만이 나오면 100명 정도는 알 거거든. 들으니까 도움이 되겠네.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 100명한테는 인사이트고요. 유튜브 영상이 99,900명한테는 개요인 거예요. 근데 강의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리고 결과.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직접 수행해보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걸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별로 어느 시점에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맞는 내 집 마련 접근 방식
방식이 뭔지가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돼. 시기는 계속 바뀌잖아요. 시기 바뀌죠. 그래서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3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아, 완전 달라졌죠.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이번에도 또 되게 많은 게 들어갈 거예요. 또 지금같이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거든. 협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은행마다 대출 지금 상황 어떤지,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반공제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대출 한도를 이런 규제 상황에서도 잘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부부들도 많고, 부부들이 더 많지. 그 각각에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니즈가 달라. 주택에 대한 니즈가 다르고. 대부분 답답해하는 게 본인 집이랑 본인 회사 말고 아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건너뛰거든,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이 들으면은 시너지가 나지. 이미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이걸 잘 했나 안 했나 헷갈리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 들으셔도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내 집 마련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평생 한 번만 하진 않아요. 루틴님도 벌써부터 이제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서울에 신축 아파트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내 집 마련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번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겠죠. 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하면서 또 개인별의 그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Q&A 자리 하나 제가 마련을 해도 될까요? 좋아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놓을 예정인데요. 그럼 질문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뽑아가지고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내가 요즘에 나는 운동하는 게 취미니까 새벽에 헬스장 가거나 저녁 때 가는데 저녁 때 나는 헬스장 오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들더라. 그거 하면 뭘 못하거든, 저녁 때. 그러니까 뭐 하나 새로운 거 하는 게 어려워. 너무 어렵다는 건 아는데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틈을 비집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부터 변화와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아. 그 힘든 삶을 살면서도 누군가는 지금보다 나아지는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중에 일부가 그 본인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행동한 사람들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 그 틈을 비집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본 경험이 없거나 주변에서 운이 안 좋게도 실패하는 것만 봤거나 그랬을 확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질하다가 손가락 다치는 거 보면은 칼은 위험한 게 돼버리는 것처럼 근데 누군가는 칼로 요리를 하고 잘 쓸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진짜 잘 풀렸고 그 올바르게 변화할 때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들은 내가 기존에 안 하던 걸 해보는 거였던 것 같아. 내가 월급쟁이 부자들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어떤 걸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었거든. 그리고 그게 시발점이 돼서 오늘날까지 흘러온 거지. 내 집 마련이라는 숙제를 해결해보고 싶거나 내 집 마련을 잘해보고 싶거나 과거의 내 집 마련을 만회해보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면 아까 내가 말한 그 잠깐의 틈들에 한 3주 정도 너 나이를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